신랑 강윤성 군과 신부 오채린 양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 진화그룹의 후계자 강윤성의 세계의 결혼식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난초가 천장에서부터 쏟아져 내렸고 16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하객들의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재계의 거물들, 톱스타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배우자들이 이 빛나는 공간을 가득 메웠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 위에 두 사람, 완벽한 그림처럼 서 있는 강윤성과 그의 신부 오채린을 향해 터지고 있었다. 윤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채린의 허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때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뚫고 육중한 연회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강윤성 씨, 결혼 축하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가진 무게감은 순식간에 거대한 연회장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음악이 멎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졌다. 오직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낡아서 색이 바랜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몇 번을 빨았는지 천이 얇아진 그러나 놀랍도록 깨끗하게 다려진 옷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최고급 실크 연회복들 사이에 잘못 끼어든 거친 삼배 조각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값비싼 클러치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낡은 카디건 자락을 초조하게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단상 위 강윤성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6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내민 돈 봉투를 받고 감쪽같이 사라졌던 여자. 자신의 아이를 지웠다고 통보했던 여자. 그 배신감은 6년 내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그녀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옆에 두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를 이 자리에 불러내어 철저히 모욕하고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것, 그것이 그의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행색 좀 봐. 오채린이 불쾌하다는 듯 속삭였지만 윤성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고 울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행동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냈다. 유진이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자 그녀의 뒤에 숨어있던 작은 형체가 드러났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유진의 낡은 카디건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수백 개의 낯선 눈동자들을 겁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아이 서유진 씨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정말이네. 어떻게 저렇게 꼭 쌍둥이 같아.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의 말대로였다. 아이는 서유진의 축소판이었다. 큰 눈망울,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유진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데려다 놓은 것 같았다. 그 경이로운 닮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다. 그 순간 아이가 겁에 질려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깬 마이크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강윤성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단상에서 한 걸음 내려왔다. 말도 안 돼. 저 아이는 누구지?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 천박한 것, 돈 받고 깨끗이 떨어져 나갔다. 네 아이? 걱정 마라. 그것도 다 처리했다고 했으니. 그런 탐욕스러운 여자의 핏줄은 우리 진화그룹에 필요 없다. 윤성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지난 6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아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서유진은 손을 떨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경멸하고 비웃고 동정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 하늘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나 무서워. 아이의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그 절박한 모습이 유진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딸의 차가운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래,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견뎌내야 했다. 윤성이 천천히 그러나 위압작은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서 신부 오채린과 그의 어머니인 박 회장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윤성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채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성은 얼음 같은 손길로 그녀의 손을 뿌리쳐버렸다. 그는 마침내 유진의 바로 앞에 섰다. 6년 만에 마주한 여자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20살의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절망과 고단함에 절어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자존심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윤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뿜어내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다. 그는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유진만을 노려보았다. 내 결혼식을 망치러 온 건가? 6년 전 그 돈으로는 부족했어? 그래서 이젠 이 더러운 연극으로 얼마를 더 뜯어낼 생각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윤성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유진의 뒤에 숨어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아이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그 아이는 누구지? 그는 그녀가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친척 아이다 같은 변명을 하길 바랐다. 이 모든 것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유진의 저열한 수작이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6년이 부정당하지 않을 테니까. 하늘이가 엄마의 옷자락 뒤로 더욱 파고들었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윤성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눈에 고인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강하늘이에요. 강이라는 성씨에 힘이 실리는 순간 윤성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박 회장이 저 미친 여자가! 라고 소리쳤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한 울음이 섞여 나왔다. 그리고 아이가 곧 죽어가요. 연 회장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유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서유진의 절규가 샹들리에 크리스탈 장식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지는 순간 얼어붙었던 시간은 거대한 혼돈과 함께 폭발적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비명,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는 소리, 그리고 저 여자 끌어내! 라고 외치는 오체린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뒤엉켰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윤성의 어머니 박 회장이었다. 그녀의 우아하게 미소 짓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경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와 저 애새끼 당장 저것들 끌어내지 못해! 그녀의 고함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유진은 공포에 질려 하늘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낡은 원피스의 무릎 부분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쓸렸다. 안 돼요. 제발, 제발. 그녀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윤성 씨,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요.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려던 찰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우리 집안엔 없는 병이에요. 하지만 당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강 명예회장님이 이 병이었잖아요. 제발, 제발 검사라도 받아줘요. 내 말이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면 그때 날 죽여도 좋아요. 제발.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비수처럼 강윤성이 심장에 박혔다. 재생불량성 빈혈, 그 병명. 어떻게 서유진이 그 병을 아는 거지? 그것은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씨 집안의 희귀 유전병이었다. 어머니와 채린에게 붙들려 연회장 옆 대기실로 끌려가면서도 윤성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유진과 그녀의 품에서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6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그 얼굴. 강하늘. 그의 뇌가 그 이름을 거부하려 발버둥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여자는 날 배신했어. 내 아이를 지웠다고.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윤성 씨,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지금 돈 때문에 무슨 쇼를 하는 건지 안 보여요?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오채린이 그의 뺨을 후려칠 듯 소리쳤다. 박 회장 역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윤성의 귓전을 때렸다. 정신 차리지 못해.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6년 만에 나타나서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를 애를 들이미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 네가 이 결혼식을 이 진화그룹의 명운이 걸린 합병을 망칠 셈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지만 이상하게도 윤성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다만 멍하니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다들 나가.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낮게 깔려 있었다. 뭐라고? 전부 다 나가라고 했어. 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 살기에 찬 눈빛에 박 회장과 오채리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 시각 서유진은 하늘이를 안고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짐짝처럼 호텔 밖으로 쫓겨났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서 격렬하게 기침을 하다가 지쳐 잠들었다. 유진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을 돈도 없었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10,000원 버스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초아한 행색과 병색이 완연한 아이를 흘깃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그들의 집은 서울의 달동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언덕 꼭대기의 옥탑방이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냉골이었다. 겨울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되어 들어왔다. 유진은 유일한 재산인 얇은 이불 2장을 꺼내 하늘이를 꽁꽁 감쌌다. 방 한쪽 벽에는 온통 붉은색 글씨로 도배된 독촉장들이 붙어 있었다. 밀린 병원비 고지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예고장, 월세 독촉장.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냈다. 이걸로는 당장 내일 하늘이에게 먹일 죽을 사기에도 빠듯했다. 그녀는 가스버너에 불을 켜고 찬밥에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사람의 그 경멸하는 눈빛,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하지만 하늘이를 살려야 해. 그녀는 끓어오르는 쌀죽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이불 속에서 하늘이가 뒤척이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이는 잠결에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유진이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펴자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은색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눈꽃 모양의 펜던트. 그것은 7년 전 윤성이 그녀에게 선물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다.
유진아, 넌 꼭 이 첫눈의 눈꽃처럼 순수해. 절대 변하지 마. 남산타워에서 수줍게 웃으며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수함은 진작에 짓밟혔고 목걸이의 은빛은 그녀의 덜망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만큼은 팔 수 없어서 하늘이의 건강을 비는 부적처럼 아이의 목에 걸어주곤 했다. 하늘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아까 그 무서운 아저씨. 아이는 그 지옥 같은 장소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저씨가 내 아빠야? 아빠는 우리가 싫어?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6년 동안 그녀는 하늘이에게 아빠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별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그 차갑고 무서운 남자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진은 차마 아니야 하늘아, 아빠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껴안고 자자 우리 아가, 얼른 죽 먹고 약 먹어야지. 그래야 안 아프지 라며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같은 시각 진화그룹 회장실은 새벽 3시가 넘었음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윤성은 값비싼 웨딩 재킷을 바닥에 내던진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위스키 잔을 들이켰다. 그의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그가 6년 동안 애써 지워버렸던 사진들이 가득했다. 20살의 서유진, 대학 축제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쌓아두고 조는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두 사람 다 앳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이 사진들을 지울 수 없어서 비밀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방금 전송한 호텔 연회장의 CCTV 캡처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20살의 유진의 사진과 오늘 공포에 질려 울던 6살 강하늘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윤성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똑같아.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눈매, 코의 각도, 입술을 앙담은 표정까지. 그것은 완벽한 복사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들어와. 곧바로 문이 열리고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윤성이 결혼식장에서 끌려 나온 직후 그에게 비밀 임무를 받았다. 서유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아내. 1시간 준다. 김 실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윤성은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읽어.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유진 씨, 6년 전 3월 서울에서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강원도 속초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 등록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윤성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울렸다. 그리고 회장님, 서유진 씨는 그 어떤 병원에서도 낙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쿵! 윤성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대리석을 박살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낙태 수술 기록이 없어? 김 실장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보고를 이어갔다.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6년 전 11월 5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 수첩에 적힌 아이의 이름은 강하늘, 그리고 출생신고서상에 부라는 비어 있습니다. 정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치명적인 정적이 회장실을 감쌌다. 윤성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낙태 기록이 없다. 딸을 낳았다. 강하늘. 그렇다면 6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 그 천박한 것, 돈 받고 깨끗이 떨어져 나갔다. 네 아이? 걱정 마라. 그것도 다 처리했다고 했으니. 어머니의 차갑고 만족스러워 보이던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서유진이 절규하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재생불량성 빈혈, 당신 할아버지가 이 병이었잖아요. 그 병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강씨 집안의 치부이자 비밀이었다.
서유진은 알고 있었다. 왜? 그 아이가, 강하늘이 정말로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6년간 유진을 향해 쌓아올렸던 증오와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차가운 의심과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에 대한 혼란스러운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하늘이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 서울 시내 모든 대학병원을 뒤져서라도 당장 알아내. 그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결혼식을 망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6년간 속아온 자신에 대한 경멸과 지금 당장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바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이른 아침부터 공기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보호자들의 지친 한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윤성은 값비싼 코트깃을 올리고 캡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이 모든 풍경과 철저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어젯밤 김 실장이 찾아낸 하늘이의 입원 병원이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낙태 기록이 없다는 그 말이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6년 동안 서유진을 향한 증오로 버텨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아 핏줄인지. 그는 소아 혈액종양과 병동 입구에서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찾는 대신 반대편의 채열실로 먼저 향했다. 김 실장의 보고서에는 유진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 병원 혈액원에서 정기적으로 매혈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21세기의 매혈이라니. 그는 채열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로 팔을 내밀고 있는 서유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서 검붉은 피가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다른 쪽 손에는 꼬깃꼬깃한 5만원권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딸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피와 맞바꾼 대가였다. 강윤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제 그가 결혼식을 위해 쓴 돈이 얼마였던가? 수백억 원. 그가 하객들에게 제공한 와인 한 병 값이면 그녀가 지금 팔고 있는 피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웠다고 밀었던 그 여자는 지금 여기서 피를 팔고 있었다. 돈 때문에 날 배신하고 아이를 지운 여자가 고작 저 몇 푼 때문에 피를 판다고? 그의 머릿속이 혼돈으로 뒤엉켰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거대한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차마 그 모습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하늘이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은 6인실이었다. 온갖 환아들과 보호자들의 짐으로 발 디딜 틈도 없는 비좁은 공간. 강윤성은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그는 커튼 한쪽이 찢어진 창가 침대에서 작은 산소줄을 코에 끼고 링거를 맞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강하늘. 아이는 헬쑥한 얼굴로 끙끙 앓으면서도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윤성은 숨을 죽인 채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이의 귀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성은 숨이 멎는 듯했다. 어제 연회장에서 잠깐 보았던 그 얼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맑고 크고 그리고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눈동자.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6살 아이답지 않은 깊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지친 아이 특유의 체념이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다. 윤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네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입을 때려던 순간 아이가 스케치북을 그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곳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3사람의 그림이 있었다.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키가 큰 남자. 아빠, 레오?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멋진 별이 됐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보고 싶어 한대요. 윤성의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유진은 아이에게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를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그가 아이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6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결혼식을 망쳐놓은 거지 새끼 아니야? 지옥의 입구에서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윤성이 굳은 채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오채린과 박 회장이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버티고 있었다. 사실 박 회장은 윤성이 호텔을 나간 직후부터 그를 미행시켰다. 그가 병원에 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녀는 오채린을 데리고 즉시 이곳으로 달려왔다. 모든 것을 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윤성 씨는 왜 안 보여? 설마 그새 또 꼬리치러 간 거야? 오채린이 비아냥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병실 바닥을 경멸하듯 또각거렸다. 박 회장 역시 우아하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병실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등장은 이 가난하고 절박한 공간을 모독하는 듯했다. 그들은 아직 침대 옆에 숨어서 있는 윤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때마침 체열을 마친 서유진이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에 쥔 돈봉투와 아이에게 줄 작은 빵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병실 입구에서 마주친 두 불청객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여긴 어떻게 오긴? 오채린이 팔짱을 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어제 저지른 짓 때문에 내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네가 감히 진화그룹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자 잠들어 있던 하늘이가 놀라 몸을 뒤척였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실이에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이?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 더러운 수작 당장 집어치워. 어디서 굴러먹던 앤지 모를 걸 데려와서 우리 윤성이 발목을 잡으려 해? 6년 전에도 돈 맛을 보더니 이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이는... 닥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서 수표가 든 봉투를 받아 유진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잖아. 여기 10억이다. 네 년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유진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10억. 그 돈이면 하늘이의 병원비를 내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녀는 딸을 판 것이 되고 하늘이는 영원히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다. 오채린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들었지?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네 년이랑 저 애새끼가 우리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윤성 씨는 내 남자야. 너 같은 거지가 넘볼 사람이 아니라고. 박 회장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유진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어제 네가 한 말, 재생불량성 빈혈? 그거 아주 잘 골랐더구나. 하지만 어쩌지? 내가 이 병원 이사장하고 아주 친한 사이거든. 네가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사라지지 않으면 난 오늘부로 내 딸이 대한민국 그 어떤 병원에서도 수술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저 아이가 이 병실에서 말라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현명하게 선택해. 그것은 회유가 아닌 사형 선고였다.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협박이었다. 유진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돈봉투와 침대에서 겁에 질려 엄마를 바라보는 하늘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박 회장이 내민 돈봉투를 잡았다. 박 회장과 오채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 돈 앞엔 장사 없지. 하지만 다음 순간 유진은 그 돈봉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쫙! 쫙! 10억 원짜리 수표가 그녀의 손에서 4조각, 8조각으로 갈갈이 찢겨나갔다. 박 회장과 오채린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네가 감히! 유진은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내 딸은 팔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은 절대 몰라. 그녀는 침대에 숨어 떨고 있는 하늘이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내 딸은 내가 살릴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당장 내 딸 병실에서 나가. 유진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다. 오체린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녀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그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 침대 옆 커튼 뒤 어둠 속에 서 있던 강윤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의 어머니와 약혼녀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윤성 씨! 오체린이 당황하며 손을 내렸다. 박 회장 역시 아들의 등장에 얼굴이 굳었다. 윤성아, 여긴 어쩐 일이니? 이 여자가 또 무슨...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윤성은 어머니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피를 팔고 돌아온 여자가 10억 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배신당한 남자라는 확신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서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유진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 이 남자가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걸까? 하지만 윤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얼려버렸다. 검사, 받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유전자 검사, 그리고 골수 적합성 검사 둘 다 받지. 정말이에요? 윤성은 그녀의 희미한 미소를 차갑게 외면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그는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의 어머니와 약혼녀에 대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지독한 거짓말쟁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하늘이를 일부러 외면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니까. 그는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병원 복도.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서유진은 검사실 앞 가장 구석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간호사가 건네준 종이컵이 물이 바닥으로 쏟아질 정도였다. 그녀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에서 그녀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아는 진실이었다. 그녀가 간절히 피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골수 적합성 여부였다. 그것만이 한우리를 살릴 유일한 기적이었다. 복도 반대편 병원 이사장 전용 VIP 라운지에는 강윤성과 박 회장 그리고 어젯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윤성의 곁을 지키고 있는 오체린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최고급 원두커피가 향기를 피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시우야. 그 천박한 계집애가 돈을 노리고 벌인 사기극이라고. 결과만 나오면 당장 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저것들을 감옥에 쳐넣을 테니. 그녀는 오체린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체린은 그저 불안한 눈으로 윤성의 안색만 살피고 있었다. 강윤성은 그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는 라운지 입구에 서서 저 멀리 의자에 앉아있는 유진의 위태로운 뒷모습과 VIP 라운지 안에 분노에 찬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정확히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었다. 5만 원에 자신의 피를 팔던 여자, 10억 원이 든 봉투를 찢어버리던 여자, 그리고 6년 전 자신의 아이를 처리했다며 차갑게 웃던 어머니. 이 중 한 명은 그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 그의 6년, 아니 그의 전 생애가 저 문 너머에 서류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은 두통에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검사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2개의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복도의 양끝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돌진했다. 선생님! 유진이 먼저 비틀거리며 달려왔고 윤성과 박 회장 일행도 그 뒤를 따랐다. 의사는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 잠시 안경을 고쳤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선 상담실로 들어오시죠. 그들은 좁은 상담실로 몰려 들어갔고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의사는 첫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다른 누구도 아닌 강윤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윤성님과 강하늘 환자 간의 부성 확률은 99.999%입니다. 정적.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마도 축하드린다는 말은 맞지 않겠군요. 강윤성님께서 강하늘 환자의 생물학적 부친이 맞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 하늘아.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자 딸의 목숨을 구할 첫 번째 관문이 열렸다는 안도의 울음이었다. 거짓말! 오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박 회장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챘다. 조작이야! 이 병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돈으로 지어진 병원에서 감히 날 능멸해? 당장 재검사해! 그녀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방을 울렸다. 하지만 강윤성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생물학적 부친. 그 단어가 그의 뇌 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아빠였다. 6년 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자신의 딸을 돈을 노린 사기극의 도구라 경멸했다. 자신의 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6년간 쌓아올린 서유진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 자신을 덮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죄책감이 너무도 거대하고 날카로워서 당장이라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나에게 딸이 있었어. 의사는 박 회장의 난동을 손으로 제지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서류는 방금 전의 것보다 훨씬 더 두꺼웠다. 이것은 골수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항원 HLA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국의 기증자 뱅크를 모두 조회했지만 일치하는 기증자는 없었습니다. 모친인 서유진님은 절반만 일치했습니다. 의사의 시선이 다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윤성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강윤성님. 의사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강윤성님의 조직 항원 유전자가 강하늘 환자와 10분의 10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의학적인 기적입니다. 당신만이 이 지구상에서 강하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2개의 낙인이 동시에 그의 영혼에 찍혔다. 그는 이 운명적인 선고에 망연자실했다. 그때였다. 코드블루! 소아 중환자실 강하늘 환자 카디악 어레스트! 상담실 밖 복도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잔인한 타이밍이었다. 안 돼, 하늘아! 서유진이 동물적인 비명을 지르며 상담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듯 주저앉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윤성의 마비되었던 몸이 그제야 반응했다. 카디액 어레스트, 심정지, 그 단어가 그의 뇌를 때렸다. 죄책감, 충격, 혼란, 그 모든 감정이 공포라는 단 하나의 본능으로 수렴되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오체린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밀치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는 유진의 절박한 울음소리를 따라 달렸다. 소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늘이의 작은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는 끔찍한 일직선의 기계음을 내뿜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 50줄 차지. 안 돼.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유진은 유리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무너져 내렸다. 윤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사가 아이의 작은 가슴에 패드를 대고 외쳤다. 클리어! 아이의 작고 연약한 몸이 침대 위로 튀어올랐다. 모니터의 일직선이 미세하게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돌아왔어! 맥박 돌아왔다! 하지만 아주 약해. 의료진이 급박하게 움직였다. 폐혈성 쇼크입니다. 감염 수치가 임계점을 넘었어요. 골수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상담실에서 뒤따라온 의사가 윤성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봤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고 있지만 저건 잠시뿐입니다. 감염이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가 윤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박하게 외쳤다. 검사 결과 당신은 완벽한 기증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이식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수술 자체가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유진이 그 말을 듣고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럼 안 하면요? 안 하면 우리 하늘이는... 의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라면 24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절망, 사방이 벽으로 막힌 완벽한 절망이었다. 당장 무균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온갖 모니터가 달린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침대 옆을 따라붙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하늘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울었다.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눈 좀 떠. 엄마 무서워. 제발. 강윤성도 본능적으로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갔다. 그는 차마 아이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때 급하게 코너를 도는 순간 침대가 세게 덜컹거렸다. 유진이 잡고 있던 하늘이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환자복 소매 안에서 무언가 은빛 물체가 톡 튀어나왔다. 낡은 은색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 체인이 강윤성의 비싼 셔츠 커프스 버튼에 철컥하고 걸려버렸다. 그는 침대의 움직임에 이끌려 멈춰섰다. 물리적으로 딸에게 묶여버린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소매에 걸린 것을 보았다. 검게 변색되고 낡아 빠진, 하지만 눈에 익은 작은 눈꽃 모형의 펜던트.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7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던 남산타워, 20살의 유진이 추위에 빨개진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그가 수줍게 내밀었던 작은 상자. 윤성씨, 이거 너무 예뻐요. 그가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속삭였다. 너 같아서, 이 눈꽃처럼 순수해서 절대 변하지 마, 유진아. 그녀가 감동에 젖은 눈으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평생. 그는 자신의 손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간직했다. 평생.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딸에게 물려주었다. 6년간 그가 쌓아올린 증오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작은 쇠붙이 하나가 그 어떤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 더 확실한 피눈물 나는 진실의 증거였다. 이것이 서유진이 버텨온 6년의 고통이었다. 윤성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박 회장과 오채린이 그들을 따라잡았다. 박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저게 지금 네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애라고 생각해? 너는 진화의 후계자야. 저런! 윤성씨, 안 돼. 우리 미래를 생각해. 그깟 애 하나 때문에. 오채린이 그의 팔을 절박하게 붙잡았다.
강윤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커프스 버튼에서 목걸이를 풀었다. 그는 그것을 아이의 차갑고 작은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갈등이 없었다. 지옥의 밑바닥을 보고 온 남자의 처절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오체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로 걸어갔다. 수술실 준비해요. 의사가 망설였다. 하지만 강 선생님, 기증자 역시 전신 마취와 위험 부담이. 강윤성이 의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낮고 위협적이었다. 수술실 2개 준비하라고 했어. 그는 의사를 노려보며 그러나 그의 뒤에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죽으면 그의 눈에서 핏빛 불꽃이 타올랐다. 어머니도 그날로 아들을 잃는 겁니다. 그는 의사를 밀치고 하늘이의 침대가 향하는 수술실로 향했다. 당장 진행해. 내가 기증하겠어. 내 딸 살려내. 수술실 복도 2개의 문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다. 왼쪽은 강하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소아 주환자 수술실, 오른쪽은 강윤성이 골수를 기증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술실이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창백하게 빛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강윤성은 막 간호사에게 이끌려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준비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서유진은 넋이 막은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서서 2개의 문 사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국을 엿본 기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광적으로 울려 퍼졌다. 강윤성, 넌 미쳤어? 오체린과 박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달려왔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재벌가의 일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나와! 박 회장이 윤성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톱이 윤성의 팔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너는 진화의 유일한 후계자야. 젖갓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 목숨을 걸어? 네가 잘못되면 진화는, 나는, 우리는 전부 끝이라고. 알아들어? 오체린 역시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매달렸다. 윤성 씨, 우리 결혼식, 우리 미래, 이 모든 걸 저 천박한 여자와 애 하나 때문에 다 버릴 거예요? 저 여자가 6년 동안 당신을 속인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윤성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닫힌 수술실 문 너머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유진의 순수했던 미소와 조금 전 자신의 소매에 걸렸던 낡은 눈꽃 목걸이만이 선명하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비켜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증발된 듯 메마르고 낮았다. 뭐라고? 박 회장은 아들의 그 낯선 냉정함에 순간 주춤했다. 비키라고 했어요, 어머니. 윤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6년간의 기만과 배신감으로 불타오르는 지옥을 보고 온 남자의 눈이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심판의 선고였다. 6년 전에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박 회장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그 계집애가 돈을 받고? 돈? 윤성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방금 10억을 찢어버린 여자예요. 5만 원에 자기 피를 파는 여자라고? 그런 여자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이를 지었다고?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을 바보로 보여요? 왜? 그의 마지막 고함은 천둥처럼 울렸다. 박 회장은 뒷걸음질 쳤다. 아들의 그 흉흉한 기세에 눌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의 파편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건 그 천박한 것 때문이야. 감히 그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우리 진화의 핏줄을 잉태해?
네가 내 완벽한 아들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발목 잡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봐.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그동안 숨겨왔던 역겨운 진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래서 돈을 줬어. 당장 아이 지우고 네 인생에서 꺼지라고. 근데 그 독한 것이, 그 더러운 것이 감히 그 돈을 내 얼굴에 집어 던졌어.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일그러졌다. 그래서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 여자가 널 배신하고 돈 받고 아이까지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그래야 네가 저 지독한 연을 끊어낼 테니까. 그래야 네가 오채린과 결혼하고 진화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다 너와 진화를 위해서였어. 내가 틀렸어? 그것이 결정타였다. 윤성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유진이 아니었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기만하고 딸의 존재를 6년간 지워버린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오채린을 지나쳐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회장과 오채린은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닫고 불안에 떨었다. 김 실장, 듣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회의를 주재할 때처럼 냉정했다. 지금 당장 모든 언론사에 자료 뿌려. 오채린 상무와의 파혼, 공식 발표해. 이유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상실이라고. 뭐라고? 윤성씨, 미쳤어. 오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윤성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그룹 합병은 없던 일로 하지. 그것도 같이 발표해. 강윤성, 너 지금 네 어미한테 복수하겠다고 진화를 벌이겠다는 거야? 박 회장이 절규했다. 윤성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복수? 아니요. 그는 차갑게 웃었다. 선택입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30분 내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강윤성 회장직 사인 및 모든 지분 포기건이야. 박 회장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윤성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당신이 원한 건 강윤성이 아니라 진화그룹 후계자 자리였잖아. 윤성이 오채린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저 여자보다 더 가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꺼져.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수술 준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포기한 것은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이었고 그가 6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이유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딸을 위해 버렸다. 준비실 입구, 서유진이 떨리는 몸으로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방금 전 그가 한 모든 말을 들었다. 그의 희생을, 그의 고백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알아들을 수 없었다. 왜 모든 걸 버려요? 왜? 윤성은 그녀 앞에 멈춰섰다. 6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고통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6년. 그의 목소리가 지독한 후회로 떨려 나왔다. 6년 동안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을 증오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미 6년 전에 모든 걸 잃었던 거야. 내 딸, 그리고 당신까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싶었지만 수술을 앞둔 그의 손은 이미 소독되어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짧은 거리가 그들이 잃어버린 6년의 세월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수술실 문을 돌아보았다. 진화그룹 회장 강윤성은 오늘 이 복도에서 죽었어. 그가 유진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강하늘 아버지로는 지금부터 다시 태어날 거야. 간호사가 그를 재촉했다. 기증자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윤성은 마지막으로 유진의 눈에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유진아, 제발 내 딸 좀, 우리 딸 좀 살려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왼쪽 문, 그리고 오른쪽 문. 두 개의 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동시에 켜졌다. 서유진은 두 개의 붉은 등불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한쪽 문 너머에는 그녀가 6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딸이, 다른 쪽 문 너머에는 그녀가 6년간 지독하게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남자가 나란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쥐었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처절한 기도였다. 두 개의 수술 중 붉은 램프가 꺼지지 않는 눈처럼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그 두 개의 붉은빛 사이를 끝없이 오갔다. 왼쪽 문 너머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인 하늘이가, 오른쪽 문 너머에는 6년간 증오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강윤성이 누워 있었다. 시간은 피처럼 진득하게 흘러갔다. 1분 1초가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도했다. 제발, 제발 둘 다, 단 한 사람도 잃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잔인한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박 회장과 오채린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유진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8시간이 지났을까, 혹은 10시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마비되었을 때 드디어 오른쪽 문, 강윤성이 있던 수술실 문이 먼저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유진은 숨이 멎은 채 그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그녀의 절박한 눈을 마주보며 지친 미소를 간신히 지어 보였다. 기증자 강윤성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수 채취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유진의 다리가 풀렸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아직 왼쪽 문이 닫혀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왼쪽 문으로 돌렸다. 그리고 또다시 영원 같은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왼쪽 문, 하늘이의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이동 침대가 먼저 나오고 그 위에는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하늘이가 잠들어 있었다. 담당 주치의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기적입니다. 의사의 천바디였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의 골수가 아이의 몸에 이식되었습니다. 초기 반응도 안정적입니다.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아이가 잘 버텨주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년간 억눌러왔던 유진의 모든 긴장이 끊어졌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강윤성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지독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그가 입원한 곳은 병원 최고층의 VIP 병실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다. 간호사와 그의 곁에 유일하게 남은 김 실장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회장, 아니, 강 선생님, 정신이 드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성은 타는 듯한 목으로 첫 마디를 뱉었다. 하늘이는...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아이는 어딨어? 수술은 어떻게 됐어?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다. 하늘 양도 무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금 소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김 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골수를 채취한 허리의 통증이 망치처럼 그를 내리쳤지만 그는 링거대를 붙잡고 일어섰다. 비켜!
간호사가 기겁하며 그를 말렸다. 안 됩니다. 기증자분도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필요 없어. 당장 그 아이한테 데려다줘. 그의 눈빛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과 같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결국 의료진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고집으로 VIP 병실을 나와 일반 환자들이 있는 소아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겨달라고 고집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몸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와 함께 소아 중환자실 무균실 앞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침대에 인형처럼 잠들어 있는 하늘이가 보였다. 어제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 자신의 피가, 자신의 골수가 흐르고 있는 아이. 유진은 아이의 침대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딸의 손을 잡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성은 김 실장에게 손짓해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에 유진이 먼저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윤성의 헬쑥한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다. 당신 몸은 여긴 왜?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작은 뒤척임이 느껴졌다. 하늘이가 천천히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마취와 약기운에 취해 초점이 흐릿했던 아이의 눈이 침대 옆에 앉은 유진, 그리고 그 뒤에 휠체어를 차고 앉아있는 낯선 전자, 윤성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은 똑같이 창백했고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하늘이는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무서운 아저씨를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무섭지 않았다. 엄마처럼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으며 몹시 아파 보였다. 아이는 잠긴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그리고 시선을 윤성에게 고정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하늘아, 아빠셔. 하늘이의 큰 눈망울에 천천히 물기가 차올랐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빠. 그 한마디, 아빠라는 그 부름은 강윤성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아이는 그를 원망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불렀다. 진짜 나 안 미워해요? 그 순진한 질문, 자신을 미워하지 않느냐는 그 물음은 강윤성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지난 6년간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쳤다.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는 기어코 일어나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이의 헬쑥한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손끝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환자복을 적셨다. 아니야, 하늘아. 그는 울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사랑해. 사랑한다. 내 딸아.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다. 6년의 고통과 오해가 그 한마디의 고백과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윤석은 그렇게 한참을 딸의 침대 곁에 서서 울었다. 시간은 상처를 꿰매는 실처럼 더디지만 꾸준히 흘러갔다. 몇 주가 지났다. 진화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강윤성은 공식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세상은 그를 경영권을 포기한 미치광이 혹은 숨겨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성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병원의 이 작은 1인실 안에 존재했다. 하늘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거부 반응도 없었고 아이의 몸은 아빠의 골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윤성 역시 허리의 통증에서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늘이는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오랜 병상생활로 굳어버린 다리로 첫 걸음마를 떼는 날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것은 유진과 윤성이었다. 아빠, 나 무서워. 하늘이가 휘청거리자 윤성이 얼른 아이를 붙잡았다. 괜찮아, 하늘아. 아빠가 잡고 있어. 천천히. 그렇지. 한 걸음만 더. 한때 수천억 원의 계약서를 서명하던 그의 손은 이제 고작 6살 배기 딸의 보행을 돕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6년 만에 아빠로서 첫 걸음을 떼는 기분이었다. 윤성은 서툴렀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돌봐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사과를 깎다가 제 손을 베이기 일쑤였고 하늘이에게 죽을 떠먹이다가 질질 흘렸다. 아빠, 옷에 다 묻었잖아. 하늘이가 이제 제법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까르르 웃으며 타박을 주었다. 미안,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밥그릇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간이 잘 밴 불고기.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 식사였다.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6년 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막연하게 꿈꿨던 미래였다. 비록 장소는 달동네 옥탑방도 화려한 저택도 아닌 병실이었고 남편은 화려한 후계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다. 윤성이 하늘이의 코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웃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그를 향한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잃어버린 6년을 그렇게 서툴지만 진심 어린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오랜만에 약없이 깊은 잠에 빠졌다. 유진은 윤성을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 야경은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것이었다. 윤성은 병원 난간에 기대어 6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이는 유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추워, 들어가자. 그가 자신의 환자복 가운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막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후회 안 해요? 그녀는 난간을 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수많은 반지를 꼈을 매끈하고 힘있던 손은 이제 링거 바늘 자국으로 멍들어 있었다. 당신이 평생 이룬 모든 거, 진화그룹, 그 많은 돈, 명예, 전부 잃었잖아요. 나랑 하늘이 때문에. 그녀와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윤성은 대답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후회하냐고? 그가 낮게 되뇌었다. 유진아.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 모든 걸 가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냥 박 회장의 아들 진화의 후계자라는 껍데기뿐이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6년 전 당신을 잃었을 때 난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그저 배신감에 분노하며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지. 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번에는 유진도 피하지 않았다. 오늘, 아니 하늘이를 다시 만난 그날, 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은 거야. 아니, 처음으로 내 세상을 가진 거야. 그는 하늘이가 잠든 병실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잃은 건 껍데기뿐이지만 내가 얻은 건 내 딸과 그리고 당신이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내 세상.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이의 손에서 보았던 낡은 눈꽃 목걸이였다. 그가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의 주인 아직 유효한가? 그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밀었다. 목걸이는 낡고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유진은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성은 7년 전 그날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목에 다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은이 그녀의 피부에 닿으며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을 따뜻하게 연결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서울의 회색빛 마천루와는 완전히 격리된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가는 듯 평화로웠다. 병원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 대신 흙과 풀, 그리고 햇볕에 잘 마른 이불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작은 2층 집.
그 집의 하얀 나무 울타리 너머로 7살이 된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눈송아, 이리 와. 잡히면 간지럼 태울 거야. 아이는 더 이상 창백하고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짧게 깎았던 머리카락은 이제 어깨까지 건강하게 자라났고 두 뼘은 시골의 맑은 햇살을 받아 복숭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이는 자신보다 더 작은 흰색 강아지 눈송이를 잡기 위해 잔디밭을 힘차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이름은 유진과 윤성이 아이의 건강과 순수함을 기원하며 그들의 유일한 가족의 증표인 눈꽃 목걸이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아이가 그렇게 전력으로 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었다. 마당 한편 강윤성은 멜빵바지 차림에 면장갑을 끼고 삐걱거리는 울타리 문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진화그룹의 냉철한 후계자 강윤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값비싼 명품 시계가 있던 손목은 햇볕에 그을렸고 펜 대신 망치를 쥔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단단했다. 그는 망치질이 서툴러 자꾸만 손가락을 찧었지만 찡그리는 대신 멋쩍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늘 한 점 없던 그의 차가운 눈매에는 이제 하늘이를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주름이 잡혔다. 이러다 울타리보다 당신 손이 먼저 부서지겠어요. 유진이 얼음이 든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나오며 장난스럽게 타박을 주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절망에 찌들어 피 귀엽던 얼굴은 사라지고 편안한 면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건강한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미술 교실을 열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림을 보며 그녀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가 보리차를 따르는 동안 윤성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이렇듯 화려한 언어 없이도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배려로 채워져 있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그때 눈송이를 잡다 말고 하늘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쪼르르 달려왔다. 아이는 숨비차서 헥헥거리면서도 자신의 걸작을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해 아래 그들의 작은 2층 집이 있었고 그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하늘이. 심지어 강아지 눈송이까지 빠뜨리지 않고 그려 넣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윤성은 망치를 내려놓고 흙투성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림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림 속에 자신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자. 1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라는 이름.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쪽 팔로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유진도 반대편에서 아이를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낮의 햇살 아래서 그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한삼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피와 눈물로 뒤엉켰던 그들의 첫 번째 포옹과는 너무도 다른 온기만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내레이션 시작. 세상은 강윤성의 결정을 세기의 희생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후계자가 이름 모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진실을 알았다. 그의 진짜 희생은 진화그룹을 포기한 그 순간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희생은 지난 6년간 영혼 없이 그 빈 왕자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자신의 심장을 외면했던 그 모든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을 어딘가에 속하는 삶과 맞바꾸었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아빠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내레이션 뜻.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직접 만든 따뜻한 감자전을 나눠 먹으며 하늘이가 오늘 미술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요, 철수가요, 내 그림 보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요. 그래? 그 철수라는 녀석 보는 눈이 있네. 윤성이 으쓱하며 감자전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유진은 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목에는 이제는 윤성이 직접 깨끗하게 닦아 다시 반짝임을 되찾은 눈꽃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윤성은 노을을 바라보며 유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기억나, 유진아? 뭘요? 7년 전 남산에서 내가 당신한테 그 목걸이 주면서 절대 변하지 말라고 했던 거.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그땐 정말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아련해졌다. 윤성인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 우린 변했어. 그때의 나도 당신도 아니야. 유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때 난 당신의 순수함을 사랑했지만 그 순수함이 얼마나 강인한지 몰랐어. 당신은 6년의 지옥 속에서도 그 순수함을 지켜냈고 그걸로 내 딸을 지켜냈어. 그리고 결국 나까지 구원해낸 거야. 그는 유진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변한 게 아니야. 훨씬 더 강해지고 위대해진 거야.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6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따뜻한 치유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이는 두 사람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윤성은 잠든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은 실신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진화그립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오채린 역시 파혼과 합병 무산이라는 스캔들 속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돈은 화려한 결혼식을 살 수 있었지만 진실을 살 수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모욕은 가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을 외면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끔찍한 후회였다. 강윤성이 포기한 것은 수십조 원의 재산이었지만 그가 되찾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한 가족의 저녁 식탁이었다. 결국 억만장자가 전 부인에게 주려 했던 모욕은 그 자신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고 착각했던 그 작은 아이는 사실 그의 잊혀버린 심장이었고 그의 잃어버린 세상 전부였다.